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고광표입니다. 자, 지난주에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가 됐었죠. 시험에 응시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응시자가 15만 7천 명에서 올해 응시자가 약 19만 1천 명으로 거의 4만 명 가까이 늘어났죠. 응시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더군다나 작년에 1차 합격자 약 한 2만 5천 명 이상이 있었고, 그래서 1차 시험은 비교적 쉽게, 2차 시험은 다소 어렵게,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에서 다소 많이 합격을 시키고 2차에서 조금 잘라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했고, 또 2차 시험에서 그렇게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면 부동산 공법을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제가 예측했던 대로 정확하게 문제가 그렇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 시험에서 1차 민법과 개론 문제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물론 시험을 보시고 또 혹시 한두 문제 차이로 고배를 마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드리기엔 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1차 시험이 지금까지 시험 중에서는 가장 쉬웠던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제가 예상에는 거의 한 3만 명 이상은 올해 합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반면에 2차 시험은 부동산 공법이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수업 중에도 제가 부동산 공법은 어떻게 보면 30문제 싸움이다, 30문제 싸움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아무리 누가 강의를 해도 우리 출제 범위를 약간만 벗어나서 출제하게 되면 범위가 워낙 넓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손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찍어주고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풀어준다면 60점 맞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공법이 우리 한 10여 문제 가까이는 사실상 대부분 우리가 다루지 않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문제.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공법이 어렵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무시하고 나머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강의에 충실했던 부분, 특히 암기 중심이 아니고 이해 중심으로 잘 공부하셨던 분들은 50점, 60점 만에 드는 문제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중개사법이라든가 세법이라든가 다른 2차 과목이 비교적 수월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공법에서 다소 어려웠다 하더라도 2차 합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합격자가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1차도 약 3만 명 이상 예상이 되고 2차도 작년 이상 적어도 15,000명 이상이 합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특히 이번에 부동산 공법은 말이죠,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공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던 시험인데요. 제가 수업 중에도 가끔 말씀드렸을 겁니다. 부동산 공법은 40문제 출제되는 게 아니다. 전체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 부동산 공법이다. 왜냐? 하면서 공법은 적어도 42문제, 43문제 이렇게 출제된다고 했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부동산 공법이 무려 4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쉬운 5문제, 45문제. 공법에서 공법이 40문제가 나왔고요. 1차 학개론에서 공법이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4문제. 그리고 1차만 공부했던 분들은 이 4문제를 사실 풀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학개론이 어렵게 느꼈을 것이고, 공법을 평소에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1차에서 개론 4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차가 쉬웠고, 또 중개사법에서 공법이 1문제 나왔죠.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공법이 45문제 출제됐고 전체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부에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당연히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됐고 1차 합격자, 2차 합격자가 다른 때보다 많이 배출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이의신청 문제를 보면은 공법은 제가 이의신청 자료를 갖다 한 문제를 이의신청을 갖다 했는데요. 이의신청은 일단 이 문제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공법은 한 문제 정도, 제가 판단한 한 문제는 이의신청 자료에서 충분히 갇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자료는 여러분이 참조해서 한번 보시고요. 또 1차에서도 1차 관련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는 한 문제 정도는 가능하지도 않겠는가,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1차, 2차 한 문제 정도는 이의신청 우리가 기다려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물론 그걸 받아줄 것인가 받아주지 않을 것인가,
출제위원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의 재량상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뭐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합격자가 폭발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얘기가 많으시고 그래서 올해는 합격하기 굉장히 쉬웠던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도 아마 비슷한 유형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19만 1000명이 응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20만 명이 훌쩍 넘어서 응시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향은 역시 똑같겠죠. 우리 1차와 2차를 나누는 기준이 1차는 소양 과목이고요. 2차는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는 다소 쉽게 출제해서 많이 합격시키고 2차를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서 2차의 전문 지식을 더 강화시키자 하는 취지라면 이 경향은 앞으로도 비슷할 겁니다. 1차는 다소 수월하게, 2차는 어렵게. 그럼 2차 어려우면 부동산 공법. 특히 내년부터 부동산 공법을 2차 과목에서 다시 분리시켜서 따로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고 그러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50분을 가지고 2차 시험을 전부 다 치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시간을 버티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시험을 150분을 분리해가지고 공법 50분을 따로 주겠다 이렇게 아마 지금 현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에서 공법은 비중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 올해도 시험 경향을 거기에 맞추셔서 1차는 좀 부드럽게 하면서 2차 중에서 특히 공법은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법은 일단은 주어진 것은 범위는 넓은데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전부를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를 넓혀서 출제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는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 문제까지 연연하게 되면 우리는 주어진 진도를 맞출 수도 없고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수업에 집중하면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시고 나머지 그 기타 부분에서 출제가 되면은 그 부분은 과감하게 여러분의 상식과 그때그때 이런 내용으로 결국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결국은 10여 문제 정도 일단 젖혀놓고 30문제 싸움이다. 이런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법은 고득점 하기보다는 사실상 60점, 50점, 60점이 목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공법이 대단히 중요하고 내년부터 부동산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서 정말 실무와 관련된 유능하고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를 그야말로 원하는 시대가 내년부터 열리기 때문에 공법은 시간이 나는 대로 좀 더 폭넓게 여러분이 잘 공부해 주시면 실무에서 실무 능력에서는 대단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말을 좀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문 강의 첫 강의인데요. 우선 인문 강의는 강의 내용을 깊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강의 내용을 깊게 들어가지 않고 어떤 공법을 공부하는 데서 기본적인 것들, 주로 용어 정의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법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용어입니다. 그런데 본 진도에 들어가게 되면 용어를 제대로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주어진 2개월 동안에 8주 동안에 공법의 전 진도를 마치려고 하면 거의 정신없이 진도를 빼야 되고 하루에 50페이지 이상 진도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용어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절대 그 진도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용어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내용을 바로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문 강의가 대단히 중요하고 인문 강의는 과하게 내용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주로 용어 정의,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상식적인 내용들, 공법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다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서류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30만 명 이상 다량으로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개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올해 60점이라도 맞아서 공인중개사에 합격이나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최고 자격증입니다. 국민 자격증입니다. 평생 직장이에요. 이제 우리가 100세를 살고 있는데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55세 이후에 어떤 제2의 세컨드 라이프를
올해는 대부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최고의 노후 대책이 될 수 있고 또 20대, 30대 입장에서는 최고의 요즘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왕 공부하는 거 내가 합격이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1년 동안 여기다가 정말 올인을 해서 내 자신을 위한 소중한 투자의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부동산을 갖다 잘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이 실무에 나갔을 때 실무 능력과 100% 직결됩니다.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학교 때 공부했던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은 사회 나니까 거의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학교에서 모범생이 사회에서 모범생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남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중개사 과목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실무에 나오면 그대로 여러분이 접목시켜서 그걸 응용해야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개사 합격증 따고 그 자격증을 사무실에 걸어 놓는다고 해서 누가 돈 갖다 주는 직업이 절대 아닙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 능력에 따라서 그때부터 수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해서 응용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 되면은 그야말로 수입도 보장되고 부동산 전문가로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60점을 맞아서 합격했다면 60점짜리 공인중개사밖에 못 된다. 그럼 아파트 앞에서 전월세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는 점을 꼭 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합격도 중요하지만 나는 1년 동안 소중한 투자를 해서 유능한 공인중개사,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여러분이 다시 저를 만났을 때 그때 교수님을 만났던 게 행운이었고 그때 교수님 말씀이 정말 저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시 저한테 들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순서 무시하시고요. 우선 여러분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공법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공법이 뭡니까? 공법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인가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법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 민법, 형법, 또 우리가 세법 이런 법률처럼 부동산 공법이라는 한 개의 법률이 존재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법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공법은 한 개의 단일한 법률이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하는 용어와 공법이라는 용어가 결합되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라는 얘기죠. 공법은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면 전부 묶어서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과 관련되어진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을 통틀어서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도대체 뭐고 공법이 뭔가 좀 더 한번 분석해 볼까요? 부동산, 우리가 흔히 민법에서 물건 하게 되면 물건을 우리가 흔히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동산과 부동산. 동산은 움직일 동자를 썼죠. 움직여지는 물건이라는 뜻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만은 부동산은 우리가 민법에서 정의할 때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묶어서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와 정착물. 그러면 토지와 정착물 하면 정착물의 대표는 뭐가 있겠습니까? 건축물이 있겠죠? 건축물.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동산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축물을 묶어서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축물 중에서 이 토지와 건축물을 부동산이라 한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축물을 이원적인 독립적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법에 모태가 되고 있는 독일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부동산 하게 되면 토지만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만을. 그러면 건물은 뭐냐? 토지의 부속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부동산하면 토지를 얘기하고 건물은 독립적인 부동산이 아니에요.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만 존재하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독일에 가서도 부동산하면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으로 한다. 물론 그 중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은 뭐겠습니까? 토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이면 토지를 우리는 부동산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 우리가 정의할 때 real estate 뭐 이런 표현도 쓰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와 정착물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 건축물도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부동산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이면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인데요. 법이라는 게 뭐냐? 법.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내용들 또 부드러운 얘기들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뭘까요? 법. 법. 법이 뭐냐? 너무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법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은 상식이다. 모든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최소한의 입법화 시켜놓은 것이 법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 리꼬르 상식이다. 자, 이 법을 한자로 풀어보면 말이죠. 이건 법은 물수변입니다. 법은 삼수변이죠. 삼수변에 갈 것자를 쓰잖아요. 그럼 이게 뭐죠?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이건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물이 밑에서 위로 역류하는 경우는 없죠. 사물의 이체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거역할 수 없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들, 이걸 최소한의 입법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 건전한 상식,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최소한의 입법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게 법이라 이렇게 정의를 원래 어원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은 말이죠. 법은 다시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첫째, 공법이라는 법률하고 공법, 사법이라는 법으로 나눠집니다. 공법과 사법. 공법과 사법. 자, 그럼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사법은 이건 개인 사자를 썼어요. 이건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를 규율하는 법은 보통 우리가 사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개인과 개인.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건 주로 상호간의 수평적 관계다. 수평적 관계의 법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건 서로 대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 대등 평등 관계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관계는
서로 수평적 관계요, 대등 관계요, 평등 관계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을 보통 우리가 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법은 서로 대등 평등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의무를 위반했다라도 직접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형사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래서 서로 수평적 관계요, 대등 평등 관계 법입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상대 당사자는 직접 강제 집행을 못한다. 왜? 너와 나는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집행을 못해요. 또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내가 직접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런 성격의 법을 우리는 사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여러분 1차에서 다루게 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뭡니까? 민법이죠. 민법. 이 민법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런 법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법은 뭐냐? 공공자죠. 이 공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말이죠. 행정청이라고 하는 행정관청. 행정관청과 개인의 관계를, 즉 일반 국민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관계. 다른 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은 여기서 누굴로 말한다? 일반 국민의 관계. 행정관청과 국민의 관계,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 이걸 우리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국가 지방자치 행정관청을 좀 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행정관청이 자꾸 혼동이 많이 되는데, 행정관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는 행정관청을 한번 정의해 볼까? 우리는 행정청, 행정관청을 정의해 보면, 행정관청에는 우리나라 중앙에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에는 지방정부가 있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대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우리가 흔히 말해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있느냐? 크게 이렇게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첫째, 시, 도, 시, 군, 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도 하면 누굴 얘기하느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이걸 보통 우리가 시도라고 얘기합니다. 시도. 자, 그럼 앞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 시도를 광역자치단체라고 그래. 광역자치단체. 넓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라고 하냐?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럼 광역자치단체 하면 뭐다? 시도를 말한다. 시도는 몇 가지를 말한다? 5가지를 말한다. 어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말합니다. 특별자치도, 제주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 도. 이 5개를 광역자치단체, 시도라고 한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 자,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밑에 뭐가 있나요? 특별시 밑에
특별시 밑에 구가 있죠. 구. 광역시 밑에 뭐가 있나요? 광역시 밑에. 광역시 밑에도 구가 있습니다. 또 군이 있기도 합니다.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 밑에는 뭐가 있죠? 시하고 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뭘 말한다? 도 밑에 있는 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군, 그 다음에 구. 시, 군, 구. 이 시, 군, 구를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면 여기 시, 군, 구. 시, 군, 구를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기초자치단체. 그럼 이 구는 어떤 구입니까? 이 구는 말이죠. 이 구인데 이 구를 무슨 구라고 그래요? 자치구라고 그래요. 자치구. 그럼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만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는 우리가 그 구청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해서 뽑았어요. 이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 시는 말이죠. 시는 다시 또 두 가지 있는데 대도시가 있습니다. 대도시. 그냥 시가 있어요. 대도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뭘 두냐? 또 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구는 이런 자치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치구가 아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그럼 뭘 얘기한다? 시도를 말한다. 시도는 몇 가지겠다? 5가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그러면 도 밑에는 뭐가 있다? 시와 군이 있고,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다? 구와 군이 있고, 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다? 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시, 군, 구. 시, 군, 구. 이를 말하고 한다? 기초자치단체라고 한다. 그러면 시는 다시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인구 50만이 넘는 시, 대도시, 인구가 50만이 넘지 않는 시를 그냥 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도시도 분명히 여기 이 시 하면 이 기초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인구 50만이 넘는 시하고 인구 50만이 넘지 않는 시를 다 묶은 거예요. 다만 인구 50만이 넘는 시가 최근에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자꾸 이 시하고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도시 이렇게 따로 나오면 대도시 따로 나오면 이 시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도시도 뭐다?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정리합시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시, 도,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고 기초단체 구가 있고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다? 구와 군이 있다. 또 도 밑에는 뭐가 있다? 시와 군이 있다. 이 시는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시로 나눠진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면 시, 군, 구를 말한다. 이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자치단체장. 그러면 자치단체장 하게 되면 여기서 그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수장을 말하는 거죠. 그럼 자치단체장 하면 여기는 누구?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시도지사. 그럼 앞으로 시도지사 그러면 몇 사람을 얘기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를 말합니다. 이 시도지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몇 개? 16개가 존재합니다. 16개, 17개. 그 다음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시장구수구청장 이걸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자, 그럼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장 뭐다?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누구다? 시장구수구청장. 이때 구청장은 어떤 구청장? 자치구청장. 그러니까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무슨 구. 성남시 무슨 구. 고양시 무슨 구. 이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닙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앙정부에는 뭐가 있냐? 중앙정부는 우리가 행정관청이 위에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총리가 있고 각부 장관이 있죠. 장관. 그런데 우리 공법에서 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그러면 우리 공법상 중앙정부에 보통 우리가 최고 수반이 누구냐? 중앙행정관청의 장이라는 얘기 자주 나온 중앙행정관청의 장, 중앙행정관청의 장. 그럼 이 중앙행정관청 얘기 말하죠. 여기서 중앙행정관청의 장은 보통 누굴 얘기한다? 장관을 말합니다. 그럼 누구? 우리 공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장관. 자, 가장 많이 나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법에서 여러분 자주 헷갈리는 게 이 어떤 권한을 누가 갖느냐 문제 자꾸 나오거든요. 누가 갖느냐. 그럼 어떤 권한은 항상 우리가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갖던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장이 권한을 갖던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장이 권한을 갖던가 셋 중에 하나가 권한을 갖습니다. 셋 중에 하나가. 권한은 절대 함께 갖지 않아요. 원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 권한을 갖는다면 다른 곳은 절대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공법에서 대표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다. 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못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시, 도지사가 권한을 갖는다. 그럼 광역자치단체 장이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갖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권한을 갖는다. 시장수 구청장.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장이 권한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공법상 어떤 걸 누가 갖느냐, 시장군수 구청, 시의사 이거 해가지 말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갖느냐, 광역자치단체 장이 갖느냐, 기초자치단체 장이 갖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걸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어떤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는다. 그럼 누구는 못 갖는다고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에 못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시도지사가 갖는다. 누구는 못 갖는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 구청장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갖는다. 그럼 누구는 못 갖는다? 국장이라든가 시도지사가 못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는다. 시도지사가 갖는다. 그럼 광역자치단체 장이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군수 구청장이 갖는다. 이 얘기는 기초자치단체 장이 권한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초자치단체 장이 없는 곳이 우리나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세종시하고 제주도죠.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장이 없잖아요. 이게. 그죠? 권한이 없어. 그래서 어떤 걸로 시장군수 구청장이 장이 갖는다 하면 기초자치단체 장이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장이 없는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권한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요즘에 시장군수 구청 앞에다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보통 이렇게 추가시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권한을 누가 갖느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장이 갖든가, 시도지사가 갖든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에 갖는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에 갖는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갖는다. 광역자치단체 장이 갖는다. 기초자치단체 장이 갖는다. 단 기초자치단체 없는 곳은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수구청장이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시도지사 갖는다. 그럼 누가 갖는다는 겁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시는 부산광시장,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는 못 갖는다? 특별시 광역시에서 구청장은 못 간다는 얘기고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그 권한을 못 갖는다는 겁니다. 못 갖는다. 아셨죠? 이걸 반대해서 잘 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우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자 이걸 묶어서 행정관청이 나옵니다. 그럼 이 행정관청은 누구? 시, 도남, 시, 군, 구. 그 다음에 국가. 이건 이제 국가를 내시는 거죠. 국가. 일대만 행정관청이에요. 국가, 시도지, 시군구. 이걸 행정관청이라고 해요. 또는 시도지사, 시장수 구청장, 또는 국가를 내시면서 보통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행정관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을 빼놓고 나머지는 행정관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방공사 이런 것들은 절대 행정관청이 아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려면 행정관청과 비행정관청을 나누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때 행정관청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행정관청. 행정관청 누가 한다? 국가, 시도, 시군우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을 행정관청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권한을 행정관청은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수, 구청장,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권한 누가 갖는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갖든가, 시도지사 갖든가,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이 간다. 근데 기초자치단체장이 간다 그러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없기 때문에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앞에다 포함시켜준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관청과 개인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이건 어떤 성격이냐? 이건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 다시 말해서 이건 상명, 하, 복관계입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에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 주로 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해요. 개인, 국민은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명령-하복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불평등 관계. 불평등 관계.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개인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에 불복종한다. 그럼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또는 우리가 뭐 대집행이라고 하다면 대집행. 또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그래서 공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청과 개인, 국민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에서 명령을 하고 개인, 국민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수직적 관계, 불평등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런 명령이 불복종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는 바로 강제집행,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고 위반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을 뭐라고 한다? 공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법 하면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이 말이죠.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에게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은 뭐다? 그 명령은 주로 어떤 명령이냐면 뭘 하지 말라는 부작위 하명입니다. 부착위 하명.
뭘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어떤 명령하는 이런 명령이에요. 그 구민은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주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불복자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률. 이런 성격을 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 가장 대표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건축법. 그렇죠? 건축법.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해야 된다 하고 국가 명령하죠? 건폐율은 몇 %, 용적률은 몇 % 이런 얘기입니다. 또 농지법. 이런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부동산 공법은 이런 성격을 가지신 전부 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공법은 한두 개 법률이 아닙니다. 부동산 공법은 무려 150여 개, 150여 개의 법률이 있어요. 부동산 공법 무려 한 150여 개의 법률이 있고 이 150여 개의 법률 가운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전체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을 출제 범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이런 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한 개의 단일한 법률이 아니고 부동산 공법은 무려 150여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150의 법률을 전체 출제 범위를 하지 않고 그 중에서 중개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을 간추려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 출제 범위가 되는 법률이 어떤 법률인가 하는 것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